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에듀윌 경비지도사 1차 시험에 법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권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본 강의, 또 문제풀이 강의, 또 기타 등등의 강의를 통해서 법학개론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입문 강의입니다. 자, 먼저 핵심만 발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법학개론은 40문제로 되어 있죠. 이 40문제 중에서 여러분 몇 문제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1차 시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점도 좋고 90점도 좋지만 사실상 다른 과목인 민간경비론과의 어떤 완급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법학개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아닌데 법학개론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민간경비론은 조금만 공부하셔도 70점 이상 맞기가 매우 쉬운 시험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법학개론은 7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0문제 중에서 만약에 그 민간경비론을 자, 70점을 맞았다. 그러면 법학개론은 5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합쳐서 60점이 넘으면 되니까 60점 이상.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는 반타작이라고 하죠. 절반만 맞아도 시험에 붙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경비론 70점이 어려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다 넘을 수 있어요. 일주일만 공부해도. 근데 법학개론은 일주일 공부해서 70점커녕 50점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2차까지 준비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1차만 붙고 2차는 그 다음에 치겠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동시에 1, 2차를 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좀 1차에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2차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 경비조사 시험의 특징이에요. 다른 시험은 1차든 2차든 60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 많죠. 뭐 중개사라든지 다른 시험들은 그렇습니다. 경비조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중개사도 그렇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가자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시험은 어떻다? 1차 시험 절대평가, 2차 시험 상대평가에서 무려 90점을 넘어야 붙는, 95점 가까이 돼야 붙는 어마어마한 시험이기 때문에 1차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절반만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자,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 챕터에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법학 일반이에요. 9문제가 나와요. 9문제 중에서 7개 이상을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7개를 완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헌법 일반인데요. 헌법 일반도 꽤 쉽게 출제가 됩니다. 5문제. 꽤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 3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 절반이 끝나버렸죠. 절반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 일반과 형사법 일반이 있는데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민사법 일반 중에서 경비계약 부분이 있어요. 이 경비계약 부분이 꽤 문제가 비슷비슷하고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문제 나오냐?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경비계약을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다 틀려도 3개가 돼요. 형사법 일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요 3개가 뭐냐면 자, 바로 상법 일반. 상법 일반이 뭐냐? 회사법과 보험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두 개 나와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개. 근데 그 보험법 일반이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험법을 다 맞으면 2개. 회사법을 다 틀린다 하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사회법 일반이 나오는데요. 자, 사회법 일반도 상당히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2개만 맞추겠다. 그럼 또 2개가 되죠. 자, 그리고 행정법 일반. 행정법 일반 4개가 나오는데, 자, 이 4개가 보통 하나,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는 행정조직법, 하나는 행정작용법인데, 행정작용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고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3개를 더 맞아주면 10개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저는 최소한 이렇게 맞자는 얘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험에서 절반만 맞출 거를 생각하냐.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이 지점까지 가야 돼요. 빨리. 그래야 여기서 더 맞는 건 그 다음 얘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별로 없다 라고 할 때에는 뭐 난 1차에 시간을 정말 많이 못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큼 꼭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데, 법학 일반에서 거의 다 맞아야 돼요. 헌법 일반에서 꽤 많이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 민사법 일반에서는 어떻다? 경비 계약 관련된 것만 다 맞아도 된다. 형사법은 안 봐도 된다. 자, 상법 일반도 회사법은 안 봐도 되고, 자, 보험법이 회사법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보험법만 보자. 보험법. 그리고 사회법 일반 중에서도 자, 노동법 뭐 버려도 돼요. 근데 사회보장법은 보자. 행정법은 자, 행정조직법 보지 말고 행정작용법만 보자 해서, 자, 요 부분만 다 맞아도, 여기도 이 정도 보지 말자는 거죠. 다 맞아도 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면 빠르면 일주일, 자, 뭐 좀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필요 최소한 점수까지 빨리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저는 수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체를 분류했을 때 어디가 좀 쉽고 어디가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법학개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법학개론은 체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나와요. 체계. 그래서 체계를 예로 들면, 자, 이 민사법 일반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느냐. 민사법은 크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민법은 또다시 총칙과 제3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제3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주로 문제 나오는 건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채권법과 연결된 게 뭐다?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경비 업무와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파트가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러면 이 채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채무 불이행이 있고 불법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경비 업무의 손해배상은 바로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게 왜 쉽냐면 케이스라 그러죠.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라고 하는 경비업자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경비원을 고용을 했고, 자, 병이라고 하는 어떤 사인과 경비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정이라는 사람이 요 병의 건물 근처를 서성이다가 이 정을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한 을이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압하고 하면서 폭행 및 상해가 발생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병의 친척 조카였던 거예요. 도둑과 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로 인한 폭행 상해를 당한 이 정이 민사적으로 경비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불법 행위에 의한 경비 업무 손해배상의 하나의 사례를 제가 가공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물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보고 관련 내용을 읽어보고 또 해당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그닥 어렵지는 않구나. 이 정도면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뛰어넘은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던 이 민사법 일반의 7문제 중에 3문제를 여기에서 대부분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 물건이란 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물건은 소유권과 소유권이 아닌 물건, 즉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용익 물건은 지전, 담보 물건은 유질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처음에 이게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면 이러한 목차 구성이 머리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학이라는 게 상당히 체계적이다. 자, 민사법이 있고 민법과 민사성법이 있고 민법은 총칙과 제3법과 가족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칙이 제3법과 가족법을 다 통과하는 법인 거예요. 근데 제3법에는 자, 물건과 채권이 있다. 근데 물건에는 또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또한 채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시스템이, 즉 어떤 로직의 트리가 착착착착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일정 정도 재미도 있어요. 자, 그런 이 헌법에도 체계가 다 있고 또 민사법에도 체계가 다 있고 형사법에도 체계가 다 있고 또 상법, 사회법, 행정법에도 다 뭐가 있다? 다 일련의 체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이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 법학개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체계들을 공부하셨을 때 대부분의 문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나오냐?
한 30에서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꽤나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매년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예로 들었던 거, 자, 뭐가 있죠? 유치권이 뭐냐 이거예요. 질권이 뭐냐?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이 뭐냐? 이렇게 개념을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상권 이런 거지, 지역권 이런 거지, 유치권 이런 거지, 질권 이런 거지.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또 한 20-30%의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출제하는 것. 자, 그것이 법학기론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 절반도 아니고요. 70%까지를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목적 달성을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 전반을 이루는 자, 헌법의 내용 구성, 민사법의 내용 구성, 형사법의 내용 구성, 상법, 사회법, 행정법의 내용 구성을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여러 번 봄으로써 처음에는 말이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어려워요. 법률 용어들이 꽤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계속 익히다 보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요령들로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조문을 내요, 조문. 자, 조문은 필수적인 조문 이런 걸 냅니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봤던 조문이고 대표적인 게 민법 제1조예요. 자, 민법 제1조는 이러한 조문이에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이 조문은 정말 여러 번 보게 되고 정말 외우기까지 해야 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민법 1조, 또 형법 1조, 상법 1조, 각 법률의 1조는 숙지를 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법 1조를 그냥 그대로 조문으로 내요. 근데 이런 조문은 쉬운 조문이죠. 계속 나오는 조문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한 10% 정도 돼요. 10에서 20%.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생소한 조문이 나와버려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문이 갑자기 튀어나와버려요. 그게 몇 프로냐? 그게 한 10에서 15%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민법 조문을 다 보고 상법 조문을 다 보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 보고 근로기준법 조문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 주변에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줘요. 자, 풀어봐. 그러면 당연히 맞추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열에 8, 9인데 몇 개는 보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막 풀었을 때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80점도 못 맞았어요. 갑자기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험이 90점이나 100점 맞기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에요. 100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 법마다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체계와 개념과 조문이 있어요. 이러한 이 체계와 개념과 조문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 중에서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시험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2021년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내년 11월에. 자, 그랬을 때, 자, 2020년, 2019년, 2018년에 이 3개년의 기출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 우리 책에 이 요점 정리 부분에다가 요점 바로 밑에다가 기출문제를 다 실어놨어요. 그럼 총 몇 문제를 수록한 거예요? 120문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40문제, 40문제, 40문제를 수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냐? 제가 단언컨대 60점 이상이에요. 이 120문제만 정확히 봐도 60점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욕심이 난 60점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60점이 웬 말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좀 더 현명하게 이 시험에 응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러분이 경비업법 또는 경호학 또는 범죄학 이런 과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민간경비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민간경비론에 1주에서 2주, 법학개론에 3주에서 4주면 이걸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도 나는 법에 대해서 생소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좀 길게 수험 기간을 잡아요. 그렇죠? 한 3, 4개월 정도로 1차 과목을 잡고 매일매일 조금씩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보는 거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써봐야 되고요. 또 안 보고 말로 막 해봐야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체계 몇 개를 그려봤죠. 그런 체계를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안 보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교재에 수록된 3개년만 보면 몇 점까지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그거 다 이해했으면, 그거 다 숙지했으면 60점, 최대 7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최근 3개년 문제를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먼저 봐야 돼요. 보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재밌는 것은 이게 나왔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바로 옆에 거를 또 내요. 그러니까 얘를 숙지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올해는 얘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얘 바로 옆에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맞추고 적중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과목 중에 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근데 이 소송법에 초반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법원이라고 하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나와요. 법원 또는 법관입니다. 근데 재판의 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의 이념 중에 하나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척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배척하는 걸 제척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피는 그 소송 당사자
즉 피고나 피고인이 또는 그런 당사자가 나는 이 판사랑 못하겠다. 원고가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기피 신청이라고 하고, 회피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판사가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재척에 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기피 한 번 냈으면 그 다음에는 회피를 내고, 회피 냈으면 그 다음 기피 내고, 그 다음에 재척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또한 민법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의 특수한 형태가 공동소유가 있어요. 그럼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시험에서 공유를 냈어요. 그럼 그 다음 시험에는 공유를 내지 않고 총유를 내요. 또 총유를 냈어요. 그 다음 시험에는 합유를 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냈던 거를 그 바로 옆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이 3개년 기출문제를 왜 봐야 되는지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이 3개년을 보면서도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확신이 생기죠. 그동안 3개년 동안 이렇게 냈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렇게 내겠구나. 앞으로도. 그래서 2018년도 냈던 거를 2019년도 내고, 2018년도 냈던 거를 2020년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2021년 거는 20년, 19년, 18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매년 보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데 엄한 데서 시간을 끄시면 안 되고, 요 3개년에서 어떻게 다시 반복돼서 나올까? 그리고 한번 나왔던 게 옆에 게 어떻게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면서 이 120문제를 여러분 걸로 만들면 이미 합격권에 도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다만 최근에 조문을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낼까 싶을 정도로, 불이타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내는 게 40문제에서 2개 정도 나와요. 많게는 3개, 4개. 근데 그런 문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 3개년 기출문제로 정리했던 그 문제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재에 제가 넣은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표예요. 제가 표를 가급적 최대한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과 도덕을 구별하세요 라고 해서 이런 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다 써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책을 보지 마세요. 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보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표가 무수히 있고, 강의 때 제가 이 표 중요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려요. 고소와 고발이라는 게 있다. 그럼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이 표를 따로 정리해서 하나씩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우리 책에는 뭐가 있냐면 별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는 건 별표 3개, 그래도 꽤 나올 만한 거 별표 2개, 별표 하나도 있는데, 그럼 별표가 하나도 없는 챕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책을 쭉 넘기면서 별표 3개가 있는 데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는 거죠.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라벨이 꽤 많이 붙을 건데 그 부분만
보셔도 70점, 80점 만대에 충분한 요점들이에요.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된 영역들에 대해서 제가 중요 표시를 신중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표 표시와 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 또 하나는 교재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보조단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보조단에 수록했던 것들이 매년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나올까? 혹시 나올까? 해서 이런저런 용어들 그리고 조문들을 제가 특별히 많이 수록을 했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이 책을 이제 2021년도 대비책까지 되면은 제가 아마 4번째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권의 책을 통해서 제가 2020년 시험까지 적중시킨 평균 합격률은 40문제에서 36문제예요. 4년 연속 이 책에서 40문제 중에 36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금 더 잘 쓰고 싶다. 조금 더 많은 풍부한 예시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법학 이 개론이라는 과목을 그렇게 물 흐르듯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표시하면서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한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좀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지 힘을 언제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이 책에서 다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디테일들을 다 기억하고 이해했다라는 전제가 붙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깨알같이 다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40개 중에 35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출제가 계속해서 4년째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021년 시험은 제가 책을 낸 지 5년 차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강의 또 제가 드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 충분하게 1차 합격권을 당당히 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개념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3개년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되실 때 조문까지도 보아두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고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표와 책에 나와 있는 별표 표시 책의 이 보조단이라고 하죠. 각 페이지의 왼쪽과 오른쪽에 제가 수록한 것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보시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신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원하는 합격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48시간 이내에 답을 해드립니다. 가급적.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책과 강의를 보다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거나 좀 이해 안 되게 말씀드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자 끙끙대거나 의문을 갖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이 법학개론을 정복할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 책과 제 강의를 신뢰하시고 2021년 경비지사 1차 시험 저와 함께 반드시 합격의 길로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 등등의 강의로 차차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